무엇인가라는 말은 좀 말씀달동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근거 전체적 인권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동하시는 미류 동지를 모시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미류이고요. 저희 단체 소개는 강의 끝나고 누군가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고 흥미롭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인권교육을 이제 요청하시면서 인권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동조합에서 보통 하는 수많은 교육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인권과 관련이 있는 교육일 것 같은데 어떤 건 인권교육이고 어떤 건 인권교육이 아닐까. 제가 하는 강의는 도대체 인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특별히 더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왔는데요. 제가 이제 제목에 적었듯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는 모두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것이 바로 인권의 뜻이라는 말씀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쩌면 뻔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글로 적고 보면 너무 식상하기도 한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인권교육을 시간을 잡아서 하는 거기도 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시간에 초대해주신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에 감사를 드리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월호 참사는 다 우리가 이제 함께 겪었잖아요. 자, 세월호 참사는 인권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권의 문제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뭔가 인권의 문제라는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소리내어 이해라고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자, 어떤 점에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지 몇 분만 좀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인권 문제가 아닐까. 이 세월호 참사에서 어떤 권리가 짓밟혔다고 느껴지세요? 많은 권리가 있을 텐데 우선은 평등하게 살아야 될 권리도 무참히 짓밟힌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에 대한 권리,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조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권리가 짓밟힌 사건이었다. 혹시 또 다른 이유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분 있으실까요? 네.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권리에 대한 인권이 모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안전한 배에 탈 수 있는 권리, 그런 덜 안전한 배에 타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람이 어쨌든 이제 사람답게 살려면 이제 뭐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래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건 이동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동 수단을 필요로 하죠.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그런 이동 수단을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싸움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하기도 했죠. 턱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지하철을 못 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2000년대 한국 사회에서 그런 싸움도 있었는데, 또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취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이렇게도 또 인권의 문제라고 볼 수 있네요.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네네. 그 안에 고위층에 진짜 모든 명이 타고 있는 건 없겠지만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도 과연 그렇게밖에 되지는 않으니까 형님,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또 배 밑에 가장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일하게 부분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배 안에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준비하거나 어떤 프로세서상의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평범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강체적으로. 네. 이 참사 이후에 한 목사라는 사람이 돈 없으면 불국사 나가지고 제주도를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학교도 그랬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우리가 안 그렇다고 믿었지만 사람 목숨에 귀천이 있구나. 에? 소위 말하는 이 신분의 귀천이 철폐된 지가 오래인 것 같은데, 이 사회에서 우리 목숨에도 이 차이가 있구나, 값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한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감각을 근본에서부터 허물었던 사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인권이라고 생각되시는 다른 이야기들이 조금 떠오르시기도 할 텐데, 이쯤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야기를 단지 세월호 참사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조정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함께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2015년 7월에 이제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카피로 이제 인권할 시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막 홍보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지금이 인권할 때냐. 이 세월호 참사, 이 2015년 7월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2014년 11월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쵸? 2015년 4월 일주기 때 부모님들이 막 삭발을 하셨던 거 기억나나요? 예, 보상 이런 걸로 다 덮어버리려고 했었고, 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특별조사위원회는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겨우 위원이 임명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게 이제 8월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기는 사실상 진상조사가 거의 위원회가 시작되지도 않은 이런 때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인권선언을,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속이 타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당시 이제 모두 마찬가지셨겠죠. 왜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될까? 위원회를 만드는데 왜 저렇게 박근혜는 정말 못 만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던 때에 인권선언을 만들자고 하니까, 지금이 인권할 때냐? 그거는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다. 이렇게 세월호 참사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었던 시민들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분들에게는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일주기 때 우리 최후액이랑 엄청 맞고 막 이랬잖아요. 예, 경찰들한테 엄청 당했는데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더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데, 그 부차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축으로 있었고, 또 한 축으로는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거여서 이 싸움이 다 끝나고 진실도 다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교훈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인권활동가들이 보는 거랑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런 투쟁의 어떤 일환으로서 인권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고 엄청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데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냐고 물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겠지만, 어떤 권리의 문제로 설명이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권리자를 갖다 붙여야지 그게 인권의 문제로 설명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부담이 생기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설명한들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가 인권 문제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네? 네, 박근혜가 저러고 있는데 그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저절 밝혀지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거냐? 인권이라고 하면. 게다가 인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의 인권 문제지. 이런 생각을 인권이라는 말이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인권에 대한 감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권리의 목록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주로 인권과 관련된 어떤 법이나 제도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청은 노동권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 있는 제도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기구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청이 인권기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노동조합 신입 간부님들 생각 안 드시죠?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근로기준법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상상력을 한정시키는 감각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권이라고 하면 자꾸 어떤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떠올리게 돼요. 혹은 그럴 위험이 높은 소수자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면 장애인 이야기? 혹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들의 문제인가? 혹은 뭔가 이제 개발 때문에 쫓겨나가는 철거민들의 문제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내 문제라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뭔가 이렇게 연대하러 오시거나 이제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제 사는 일에 바빠서 인권 문제에 별로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내가 사는 일이 인권 문제다. 네.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을 거냐, 사장한테 당당하게 받을 거냐, 내가 사는 집에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나한테 갑자기 요만큼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때 내가 여기 계속 살 수 있냐, 우리 아이가 근처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냐, 내가 직장에서 상사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냐, 이게 인권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는 일이 인권의 문제인데 사실 인권의 문제는 조금 남의 문제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저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권리의 목록이나 어떤 제도 혹은 어떤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 경찰이 정부의 어떤 주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면서 결국 권력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기도 하는, 궁극적으로 이 사회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어떤 구조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국가인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인데, 자꾸 이제 집회의 자유 자체 혹은 장애인 자체 이렇게 보는데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너머로 잘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가 이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거든요. 1948년에 이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아마 인권에 대해서 접해보신 많은 분들이 아마 세계인권선언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우리 세계인권선언 정도는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70년이 되는데 이 세계인권선언이 만든 영향이기도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실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보면 인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갖는 고유한 존엄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한다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게 별로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매우 혁명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고대 그리스 로마 이런 거 떠올려 볼까요? 막 귀족들 이렇게 다니고 옆에서 이제 하던 그런 시절에 존엄은 모두가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디그너티라는 말은 귀족들만 갖는 거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엄하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이런 신분제가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때에도 존엄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신이 부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존엄을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나 신앙 활동을 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했고, 그 시절에도 여전히 그래서 왕과 뭐 귀족과 이런 성직자와의 차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무너뜨린 게 근대의 혁명인데요. 그 근대의 소위 말하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그 이후 일련의 혁명 이후로도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확약은 없었습니다. 1948년 이 세계인권 선언이, 이 세계인권 선언 전체 그 문서 중에 존엄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문서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 이후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어쨌든 정말 저 사람도 존엄해? 우리 모두 존엄한 거 맞아? 이런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걸 스민한 토대에서 우리가 한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자는 선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면서 인권의 원칙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그럼 가만 내비두면 그냥 존엄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들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다, 자유롭게 태어났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 사람은 뭐 이러려고 태어났고 뭐 요 사람은 요만큼 하려고 태어났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이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됐긴 했지만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존엄하기 위해서 혹은 서로의 존엄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릴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므로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등의 원칙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다음 세계인권선언 2조는 비차별의 원칙이에요. 사람은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이런 이유로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도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조부터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유롭고 평등해 그렇게 얘기해도 뭐가 어떤 게 자유롭고 평등해야 돼 뭐 이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조랑 27조를 가져온 건 3조가 시작이고 27조가 끝이니까 그렇습니다. 3조부터 27조까지 자, 생명에 대한 권리, 뭐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권리, 뭐 노동에 대한 권리, 뭐 건강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등 이런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못 말하는 이런 거 안 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먹고 살 만큼 뭐 이렇게 임금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게 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권리야? 나한테 무슨 권리 있어? 이거 권리야? 이건 권리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인권이고 뭐는 아니야?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 인권단체로 연락이 종종 와요. 종종 오는데 주로 오는 거는 CCTV 문제예요.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CCTV가 설치됐는데 이거 인권침해 아니냐?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이런 거는 딱 이렇게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감시라서 그런가? 네. 근데 그리고 뭐 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파업을 시작했는데 막 이제 그 뭐 용역 깡패들뿐만 아니라 경찰이 와가지고 막 어쨌든 진압을 해.
그럼 이것도 인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인권단체로 연락이 와요. 근데 그 외에 뭐 노동 조건에 대한 문제들, 뭐 휴가의 권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별로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연락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노동조합에서 알아서 잘 해결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각종 휴가제도라든지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딱히 인권의 문제라고 잘 여겨지지 않는 거죠. 네, 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인권의 기준은 권리의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접근하는 하나의 관점 혹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미리 보장된 어떤 권리의 목록에 있냐 없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혹은 그 사건이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는 것들을 따져보자는 거죠. 그게 인권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서 막 따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들입니다. 1920년대요. 평양과 개성과 이런 등지에 차가인 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일본식 표현이에요. 일제시대잖아요. 세입자 동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동맹에서 뭘 했겠어요? 집주인들한테 임대료 올리지 말라고 데모하고 누구 내쫓으려고 하면 그 집 앞에 가서 항의하고 이게 이제 차가인 동맹이 했던 일이거든요. 별로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근데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었고 한국에도 1948년에 대법원 판례에 보면요. 강제퇴거와 관련해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이제 세입자, 그때는 세입자라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세 들어 사는 식구가 세 식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식구가 막 10명이 되는 이런 거대한 대가족이었는데 한 식구는 그 가장이 소금 장수를 하고 한 식구는 가장이 이제 지게 짐을 지는 짐꾼이고 막 이래요. 얼마나 가난한 집들인 거죠. 자식들이 이렇게 줄줄이 달린. 근데 이제 집주인이 이제 다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당장 갈 데도 없는데 어쩌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고등법원까지도 집주인이 아니 그 집 자기 집인데 나가라고 하는데 별 수 있냐? 라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요즘 말로 하면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취지는 아니 아무리 그 집이 네 거지만 네가 지금 이 식구들을 다 내보내면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아서 잘 데가 없어지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너의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상식적인 것이기도 하잖아요. 한겨울에 뭔가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 이런 감각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없어졌죠. 왜 그렇겠습니까? 60, 70년대부터 각종 재개발 사업에 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뉴타운하고 이러면서 이 집을 계속 재산으로서 불리는 것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되게 주요한 원인이기도 했고, 여기에서 막 집주인들의 재산권,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이런 식의 정책들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감각들도 잊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계인권선언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인권선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요. 1945년에 이제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정말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 정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국가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 인권선언을 통해서 밝히자라고 하면서 그 초안을 만드는 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이 위원회가 한 작업은
당시 세계 각국에 있던 헌법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네. 각 나라들에서는 도대체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가를 쭉 모아서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비슷하겠죠. 정말로 실제로 비슷했어요.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주거권, 노동권 이런 것들이 다 비슷했고 그것들을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세계인권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이럴 때 당연히 논쟁도 있었죠. 엄청 빡세게 이제 토론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해 주셨던 교통권, 교통수단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 선언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교통수단에 대한 권리를 넣어야 된다고 거기가 땅이 넓어서 그런지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서로 어떤 것들을 보장해줘야지 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떠올린다면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또 인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비슷한데요. 권리의 목록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권의 역사성이라고 하고요. 뭐 2000년대 한국에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뭐 버스에 사슬을 묶고 뭐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이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너무나 익숙하고 평범한 풍경이지만 그때로서는 아니 무슨 어떻게 지하철 저기 못하면 어쩔 수 없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2000년대니까 20년도 안 된 일이거든요. 그때 장애인 뭐 운동이 이동권이라는 말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동권이라는 말은 세계인권선언에도 없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고요. 없어요. 없었던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동하고 싶다. 우리도 집에 갇혀있지 않고 공부하러 가고 싶고 일하러 가고 싶다.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도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이 저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권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국제인권 기구에서는 되게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어떤 걸까요? 물에 대한 권리. 왜 갑자기 이런 권리가 이야기되기 시작했을까요? 얘기하세요. 네. 네. 깨끗한 물, 그쵸? 깨끗한 물. 네. 깨끗한 물이기도 하고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진짜 이런 싸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물사유화 때문에 초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특히 남미에 가서 이 땅을 이렇게 확 사들여가지고 물을 기업에서만 계속 빼내버리니까 정작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은 식수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인정할 수 있었지만 물의 권리라는 말까지 붙여야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아마 세계인권 선언을 성안하던 당시에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물에 대한 권리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시대와 문화가 변화하면서 사실 새로운 권리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제 SNS가 막 이제 활발해지면서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그때는 뭐 친구들이랑 뭐 재밌는 얘기한다고 막 써놓은 것들이 쌓여서 한번 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역사가 완전히 까발려지는 이런 것들이 내가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다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지금 또 국제인권 이 담론에서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정해져 있는 어떤 권리의 목록 같은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실마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접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저희 단체에서 청소노동자들의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휴게시설도 없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할 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맨날 찬밥 먹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던 때인데요. 그때 청소노동자들이 싸우면서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도 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다 지나다니면서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료 시민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순간들. 사실 이제 많은 소수자들이 그렇게 싸움을 시작하거든요. 장애인도 인간이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런 구호 너무 익숙하시죠?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회에서.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하는,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권리를 요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권이 만들어져 오기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세계인권선언 2조가 비차별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뭐 성별이나 인종이나 뭐 종교나 이런 등의 이유로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인권은 좀 가깝게 본다면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이제 직접적인 좀 모태로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왜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얘기해놓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평등하다고 선언해놓고 보니까 네, 프랑스 혁명 이후로도 정치는 남자들만 하고 네, 여자는 투표도 못하고 이런 사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인권선언을 만들 때에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되게 이렇게 못된 국왕 같은 사람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되게 다르다고 여겨져서 구분돼서 구별돼서 배제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선언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세계인권선언 2조에 보면 여기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나열돼 있는데 좀 인상적인 거 없으세요? 장애가 없습니다. 놀랍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 거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냥 이 시절에는 딱 이만큼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 만들던 당시에는 아, 여성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거 봤어. 그리고 막 유대인이라고 엄청 학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종이나 종교나 이런 걸로 차별하면 안 돼 라는 거는 배웠지만 아, 장애인도 차별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물론 이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가만 보니까 장애인들은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를 똑같이 못 누리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유엔에서는 어쨌든 장애차별철폐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장애인 차별을 다루는 전문적인 협약과 기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차별을 알아차리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미국의 인종간 결혼금지법이 있었던 거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법으로 인종간 결혼을 못하게 했었어요. 심지어 이게 이제 헌법소원이 된 게 1960년대고요. 최종적으로 미국은 주마다 법이 있잖아요. 그 주 법이 가장 마지막으로 폐지된 게 2014년 또는 5년이에요. 애리조나 주인가에서 그 법으로 흑인과 백인 결혼을 못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헌법소원이 된 거는 한 흑인 여성과 한 백인 남성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부부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것은 미국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이야기도 했었냐면, 아니 흑인도 백인이랑 결혼하지 못하지만 백인도 흑인이랑 결혼하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법은 차별이 아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진지하게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종간 결혼을 한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던 게 또 인종차별의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법이 폐지됐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미국에서 인종간 결혼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전체 부부의 10%가 안 돼요. 여전히 어떻게 다른 인종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이제 종으로 다시 구분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뭔가 피부색을 가진 혹은 다른 민족 출신인 사람들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친구나 친척 중에 외국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 집안 어른들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여전히 그런 거 있으시죠? 특별히 이유 없는데 왠지 진짜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고, 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을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역사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인종간 결혼금지법이 그래서 어쨌든 흑인도 백인도 똑같이 결혼할 권리를 평등하게 누리는 싸움이었던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동성간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법에 맞서서 또 많은 성소수자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미국은 2015년에 연방대법원 차원에서는 이 동성간 결혼 금지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주법들은 남아있지 않겠나 싶지만 어쨌든 미국은 동성간 결혼이 이제 허용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정말 몇 년 안 된 거예요. 모두에게 혼인할 권리가 있다, 평등하게,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게 똑같은 건가, 잠깐만, 지금 인종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동성간은 어떻게 좀 이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결혼할 권리는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권이라는 실마리를 잡을 때에는 이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 사람은
모두 서로 기대어 산다고 얘기하면 그냥 네, 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다 혼자 자급자족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권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청소년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기 위해서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라는 데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2017년 초에도 대선을 앞두고서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다가 또 불발이 됐죠. 이번 지자체 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18세로 낮추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재판소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숙하니까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헌법재판소를 여러 차례 정교조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해가지고 같은 이유거든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정치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기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슨 말 하면 다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잘 말 들으셨어요? 네. 너무 아니신 분들만 또 모이셨나요? 네. 다 안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역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비청소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정치적으로 더 훌륭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태극 기부 때나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단지 핑계를 대면서 이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이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들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거를 뭔가 하는 것이 엄청 위험한 일이 돼버렸어요. 불온하고. 그러니까 정교조 선생님들이 시국선언한 거. 아니 뭐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면서 막 뭘 한 것도 아니고 나 저기 이런 세월호 참사 낳은 이 나라의 대통령 싫다. 그 시국선언한 게 왜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그런 거 이렇게 좋은 거 배워야죠.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봐서. 네.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거권 연령 낮춘다고 그냥 또 막 투표는 하면 되죠. 투표는 하면 되는데 그냥 그게 끝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뭐 선거권 연령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투표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이 사회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려면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을 더욱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토론도 더욱 활발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런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누군가의 권리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연결된 여러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성소수자의 권리, 동성애자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돼 있기는 한데 실제 법이 만들어지면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고용 영역이거든요. 채용
노동에서부터 해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노동 조건에서의 차별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차별금지 법제도가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이제 진정이 되고 소송이 붙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채용이나 승진에서 이렇게 성차별이 줄어들면 남성 노동자는 역차별을 당하게 될까요? 한국에서 이제 차별금지법 평등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역차별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차별이 그냥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혹은 남성과 여성이 겨루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차별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래 법원이나 뭐 국가인권이나 등등의 성차별로 진정이 되거나 이제 소송이 된 것 중에는 남성들이 한 것도 적지 않게 있어요. 물론 여성이 한 게 훨씬 많죠. 남성들이 한 소송 중에 뭐 이런 것들 좀 알려진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세브란스 병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병원 이름은 모르겠고 한 남성이 군에서 이제 간호장교를 하다가 이제 그 제대를 하고 나서 나 간호사 하려고 이제 병원에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은 남자 안 뽑는다고 간호사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거 성차별이다라고 진정을 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아니 뭐 그때 뽑는 간호사가 뭐 이렇게 자궁암 검진도 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불가피하게. 근데 이거 성차별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자궁암 검진은 핑계였던 거예요. 그 간호사가 해야 되는 유일한 업무도 아니었고 다른 간호사한테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던 거고, 실제로는 이 환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그냥 여성을 뽑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당하게 고용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 해서 이제 성차별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제 성차별이라는 것은 이 사회가 남성에게는 남성답게, 여성에게는 여성답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게 힘 못 쓰고 뭐 말 조심조심하고 이러면 넌 남자가 왜 그러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누구 먹여 살리겠느냐 이런 말 듣게 하고, 여성에게는 좀 씩씩하고 일 잘하면은 아이고 그렇게 드세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냐,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자는 게 우리가 성차별에 맞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게 너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싸움이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우리의 권리를 함께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인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도 당할 수 있다, 밀양 할머니들 얘기하면서 우리 집 앞에 송전탑이 들어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역지사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성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타인의 삶에 공감하고 그의 권리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집 앞에 송전탑이 들어설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 송전탑 때문에 싸우는 밀양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남의 문제일까요? 누군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집과 평생 일해온 그 농가 밭에 송전탑이 갑자기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밀고 들어올 때 그 억울함 무시하는 사회 괜찮은 사회인가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차별에,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주로 해왔던 업무가 있어요. 이거를 남직원이 그 부서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만약 회사 쪽에서는 이제 여성이 주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해당 남직원에 대해서 이제 인사발령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성적에 해당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아까 간호사 분 들어온 판례상. 네, 지금 말씀하시는 만큼에서 얘기를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합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발령을 내지 않을. 네. 관행적으로 이제 해왔던 그쵸. 일인데 실질적으로 여직원들이 많이 했던 부선의 여직원들은 사실 남직원들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단지 그게 관행이고 회사에서는 그걸 관행이다라고 해서 약간의 좀 뭐랄까 인사상에도 좀 차이를 좀 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 관행은 절대로 어떤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사실 모든 차별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차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내가 잘못하는 줄 알고 나쁜 짓인 줄 알면서 차별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 나름의 핑계가 있습니다. 항공기 여승무원들이 요즘은 바지를 입지만 예전에 다 치마 입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리고 이것도 다 성차별 진정이 있었어요. 치마만 입히니까 안전 업무 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복장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때 이 기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항공기의 여승무원의 이미지 자체가 서비스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경영의 권리다. 그래서 이제 치마를 입히는 건 내 자유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막 거창하게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안 된다. 그거 차별이다. 네, 우리가 이런 익숙한 관행이나 핑계로부터 벗어나는 게 또 이제 차별에 맞서는 싸움일 텐데요. 이거 다음 얘기로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더 또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리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권리로 찾아들 수 있는데 어떤 권리를 통해서 또 다른 권리로 찾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상호 불가분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2008년이었던 것 같아요. 영등포에 전여옥이라고 당시 한나라당인지 신한국당인지 이제 너무 가물가물한데 국회의원 이제 후보 나와가지고 영등포역 앞에서 유세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위원이 되면은 영등포에서 노숙인들을 없애겠습니다. 막 이런 유세를 한 거예요. 영등포역은 서울에서 서울역 다음으로 노숙인들이 많이 사는 근거지입니다. 쪽방도 많고요. 실제로 역사에도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 유세장에 다 듣고 있는 노숙인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럴 수 있게 되는 거는 노숙인들은 집이 없잖아요. 주소지가 없어요. 주소가 없으면 투표권이 안 나옵니다. 이게 주거권의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참정권의 문제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청소년 표현의 자유 같은 것들도요. 그냥 말하게 내비두면 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너의 입을